그게 제일 나은 것 같죠? 네, 3분 남았거든요. 3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있네, 프로필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예. 그때 세미나 하신 게 2017년이죠. 18년 같기도 하고 17년 그 시간이어서 하도 빨리 가니까 3년 전이야. 2017년 같기도 하고 그래서 18년 같기도 하고.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얘기를 좀 네. 더 했고요. 오늘은 그 정도까지 얘기 막 깊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세미나 시간이 몇 시까지? 20분인가요? 그렇죠. 20분도 있고. 예, 11시 20분까지 제가 11시 10분까지 일단은 예, 하시고 지금부터 10분 받으시는 걸로. 그럴 거. 예. 아니 편하신 대로. 예. 하여튼 20분 안 넘기는 거예요. 사실 조금 늦은데요. 1분 차이. 시작해보려나? 네, 30분이면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지금 BK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실 손님이 연사분께서는 이제 김명락 대표님이시고요. 초록소프트라는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김명락 대표님은 우리과 부류과건이에요. 그래서 부류과건 학부를 졸업하고 그 홍상희 교수님, 이제 은퇴하신 홍상희 교수님 랩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제 플라즈마 위치 검색이라든지 제어 같은 거로 이제 석사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을 좀 다니시고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몇 년 전에 2015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을 하셔가지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 16명 정도 회사를 직원들을 거느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외에도 현재 이제 책을 쓰신 이후에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과, 금융인공지능 이런 전공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강의도 하시고요. 그래서 겸임교수로 계시고 한국외대 겸임교수로도 계시는데 우선 이제 스포츠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재밌는 주제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명래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하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록소프트의 김명락 대표입니다. 앞에 정경재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이제 11시 20분까지인데, 지금 제가 채팅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뭐 의견이나 질문이나 자유롭게 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또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잘 안 들리시면은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좀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감안해서 좀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뭐 제 소개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싶어하는 보통의 사람들을 위한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제 이번 세미나 이후에도 인공지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 원자핵 공학과를 졸업한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창업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인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 출신 중에 뭐 창업해서 성공한 분들 무척 많잖아요. 뭐 TV나 뭐 언론에서도 자주 접하시고, 그리고 또 저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그 미래아 도전의 이병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을 하셔서 상당히 성공하신 경우이고, 그런 사례도 도움이 되지만 창업을 했다가 잘 안 된 사례, 그리고 창업을 하고 상당히 고생했던 사례도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앞에 이제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02년에 첫 번째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코르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4년 동안 이제 경영을 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 그때 얘기를 좀 드리면, 먼저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고나 질병이 있지 않는 한 뭐 100세 가까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는데, 반면에 기업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살펴본 통계에 의하면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인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는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수명은 늘고 있는데 기업 수명은 줄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처음에 일하게 되시는 그 회사를 30년, 40년 다니고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쉽지 않고, 운 좋게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더라도 퇴직하신 이후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무척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한번 회사를 만드는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실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누군가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텐데, 그 회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성장했는지를 좀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채팅창을 닫아버렸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회사를 2002년에 창업해서 4년 정도 경영을 해봤고, 지금 회사도 이제 2015년에 창업해서 6년째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합치면 한 10년째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절대로 창업하지 마시고 차라리 남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 투자하는 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키우는 것보다 그 노력이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거나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돈을 버는 확률도 높고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돈은 물론 벌리는데 글쎄 내가 이제 남긴 가치가 뭐냐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직접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 가치를 키우는 해보시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가들이 그냥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사실 기업가 하다 그만두고 그 길로 많이 빠지고, 그렇지 않은 나름의 뭔가 뜻한 바가 있는 분들이 계속 기업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을 하다가 보통 이제 성공한 사례들만 자꾸 다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ROTC, 육군 ROTC였는데 이제 그 졸업할 때쯤에 해병대 지원해서 학부 졸업하자마자 해병대에서 소대장을 하고 복귀를 하고, 그때 이제 그 홍상현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석사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학원 생활하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를 교수님이 좀 봐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낮 없이 그렇게 하려고. 아무튼 그래서 2002년 2월 달에 이제 해병대 제대하는 딱 그때 제 과 친구들 2명하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코르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려고 보는 게 이제 관악구청에 가서 등기를 하는데 관악구청 직원이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32동 106호를 적었습니다. 당연히 교수님한테 얘기 안 했죠. 하여튼 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주먹구구로 시작한 회사인데 한 4년 진짜 이제 회사에 침대 갖다 놓고 밤낮으로 일을 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결국 2005년 12월에 4년 만에. 근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통 사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누가 봐도 자명하게 한계에 봉착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사업을 하는 게 무의미한 시점이 와요. 사실 그때 딱 중단하면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년 동안 본인이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 경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인정한다는 게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 상실감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건 비유를 하자면 뭐 내 왼팔을 하나 자르고 생존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봐도 한계에 봉착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중단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막 무리해서 회사를 어떻게든 연명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면 피해가 그때부터 이제 눈두덩이처럼 커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2004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실 기업이 누가 봐도 사업적으로 한계가 왔는데 그때 접지를 못하고 그 뒤로 1년 동안 계속 뭐 빚을 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2005년 연말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이 지경까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채를 끌어다 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영화에서 보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래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그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장기 매매 브로커도 만나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재밌는 일을 겪었는데 신장 매매하는 브로커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은 신림역 몇 번 출구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브로커를 만나요. 그럼 그 브로커랑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듣고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를 데리고 왜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신림역에 보면 하청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저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차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에는 이미 딴 사람이 타고 있고 저를 데리고 간 사람하고 저가 뒷좌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데 제가 그 브로커를 몇 번 만나보니까 제가 전날 잠을 못 자고 막 안색도 안 좋고 표정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아 보면 되게 싸게 부릅니다. 신장을. 근데 제가 잠을 충분히 자고 막 컨디션도 좋고 이게 건강이 좋아 보면은 비싸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신장 장기 매매도 마케팅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때 접었는데 하여튼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를 딱 정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를 스톱하면 내 개인 빚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되겠다 싶으면 다 청산하고 나면 보통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6억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회사를 딱 중단하면 들어올 돈은 칼같이 멈춰요. 안 들어와요 더. 근데 나갈 돈들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으로 내가 이건 여러분들 장사를 하다가 가게를 폐업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오늘 매장을 정리하면 내 개인 빚이 2억이다 싶으면 실제로 다 청산하고 나면 4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갚다 보니까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4년이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6년 걸렸어요. 6년. 그러니까 이제 빚 갚는데 6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럼 6년 만에 일단은 그건 다 갚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업을 한번 실패하고 나면은 그 순간에 모르는데
이렇게 자존감의 상처도 엄청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알코올 의존증이나 우울증 이런 게 또 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극복하는 데는 한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해서 생긴 빚을 갚는 데는 6년이 걸렸지만 이런 걸 극복하는 데 10년이 걸렸고, 그래서 제가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2012년 5월 10일 날부터 알코올은 완전히 끊어가지고 지금 만 9년째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도 완전히 극복을 했고, 근데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제 저런 어려움을 겪고 뭐 LG전선이죠. LG전선이나 삼성물산 같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업가의 길을 가다가 월급쟁이를 해보면 뭐 솔직히 좀 이런 표현이 미안하지만 정말 마음 편합니다. 정말 마음 편하고 뭐 월급이 일단 따박따박 나오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한테 줬던 월급을 뺏어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정말 마음 편해요. 그렇게 10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다가 제가 왜 또 다시 창업을 했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날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저녁에 야근도 좀 적당히 하고 퇴근을 했겠죠. 제가 이제 집이 회사에서 좀 멀었으니까 지하철 타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 좋게 빈자리가 있어서 앉았는데 그냥 뭐 앉아서 할 일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졸면서 이제 집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반수면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한 20대 중반 정도 돼보는 제가 모르는 어떤 여자분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듣고 싶지 않았는데 되게 큰 목소리로 떠드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내내 열정적으로 통화하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뭐 우리 팀장은 이게 문제고 우리 회사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 우리 회사는 이게 뭐 이런 비전도 없고 하여튼 회사 욕을 30분 내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잠이 깬 거죠. 그런데 뭘 느꼈냐면은 사실 저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뭐 우리 회사는 이게 없고 뭐 이런 걸 안 해주고 뭐 이게 문제고 저도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평생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 한심해 보이는 그 형편없어 보이는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를 내가 만드는 거를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경영대학원도 다니고 다시 준비해서 5년 반 전에 지금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직장생활 10년 했으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에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회사를 만들고 5년 반 동안 죽기 살기로 유지하고 키우면서 뭐 초록소프트라는 회사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난 10년의 직장생활 동안 불평불만했던 그 회사보다 지금의 초록소프트가 훨씬 형편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그 한심해 보이는 그 회사들이 사실은 누군가 정말 죽기 살기로 만들어서 겨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창업을 다시 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갓 졸업한 상태에서 창업하시는 건 반대합니다. 그거는 성공 확률이 되게 낮아요. 우리가 이제 주커버그나 뭐 빌 게이츠, 뭐 앨런 머스크처럼 아주 막 진짜 초천재들 사례만 자꾸 접해서 그런 뭐 20대 그렇게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매스메디에서 저도 봐서 그런데 정작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리포트한 통계를 봐도 40대 초반 정도까지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그때 창업한 회사들의 생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잘 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대략 한 15년, 20년? 뭐 한 그 정도의 사회 경험과 이런 걸 하고 여러분들 창업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사회 나가자마자 회사 만드는 건 제가 권하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명이 되게 길어지고 있고 회사 수명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40대든 50대든 60대든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드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원자력공학과 있으신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 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러시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뭐 밖에서 보기에는 개발자 또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개발자 출신들이 회사를 차리면 반드시 이런 함정에 빠져요.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은 개발자 출신들이 회사를 차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을 하면서 먹고 살거나, 외주 개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회사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돈을 받고 그 프로젝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벌죠. 이게 외주 개발이고,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뭐 인류의 이 기술이 인류의 미래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걸 개발하는데 뭐 1, 2년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솔루션을 이렇게 개발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비유를 하자면 외주 개발은 당장에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미래가 없습니다. 외주 개발만 주구장창 하시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롤로 치면 탱커 같은 거예요. 탱커. 몸빵,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챔피언이요. 그러니까 얘 있으면 당장에 본진이 털진 않는데 장기전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체 솔루션 개발은 반대로 미래는 있지만 현재는 취약해요. 이건 롤로 치면 원거리 딜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막 부실하잖아요. 근데 뭔가 준비가 되면 한 방에 게임을 이길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CEO는 외주 개발만 하고, 그러니까 당장에 생존을 하지만 미래가 없고, 또 어떤 개발자 출신 CEO는 반대로 자체 솔루션만 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있지만 생존이 안 되는.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회사를 만들 때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처음 2년 동안은 외주 개발만 했어요. 처음 2년 동안. 이걸 하고 나니까 회사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외주 개발은 다 중단하고 뒤에 2년 동안은 자체 솔루션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 개발과 자체 솔루션 개발의 비율을 뭐 5대5, 6대4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가 좀 생존하는 게 중요하니까 외주 개발 비율을 뭐 70%, 자체 솔루션 30% 이렇게 가다가 점점 뭐 외주 개발 비중은 뭐 30%, 20% 떨어뜨리고 자체 솔루션 비중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생존도 하면서 미래도 담보하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적지 않은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 있어요. 외주 개발만 하고 있든지 자체 솔루션 개발만 하고 있든지 이런 함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자 출신 CEO들이 하겠다는 걸 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지향하는 기술이 거의 100%의 확률로 시장을 너무 앞섭니다. 그러니까 틀리진 않아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회사의 방향, 뭐 기술적인 지향점이 틀리진 않는데 너무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10년째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원칙인데,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르는 행위를 딱 붙잡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두 단어로 설득 못하면 앞으로 3년 동안 절대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 아줌마를 딱 붙잡고 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뭐 이렇게 문장이 3개, 4개, 5개 이렇게 흘러가면 20년 안에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뭐 BTS 그러면 뭐 달려드는, 뭐 관심을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Sing Again 2 뭐 이런 식으로, 요새 Sing Again 관심 많을 뭐 이렇게 단어 2개도 사실 조금 많은데 이 정도 던져도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는, 이게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4년에 첫 번째 회사 만들 때 메뉴81.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배달 음식 서비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그 서울대 입구역하고 낙성대 신림동에 있는 식당 60개를 발품을 팔아서 가맹을 해서, 이건 여러분들 같은 대학원생들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메뉴81.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음식을 선택하고 버튼 클릭을 하면 그 가게 주인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주문 내역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받아서 배달해주는, 이거를 제가 한 6개월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폼피라고 모바일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희는 지금의 페이스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달의 민족하고 똑같은 걸 2004년에 했고, 지금의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걸 2005년에 했는데, 너무 빨리 한 거죠, 그거를. 사실 2004년, 2005년에는 그럴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10년 먼저 생각했다, 5년 먼저 생각했다,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좌하는 문과 출신의 2인자가 여러분들을 수시로 컴다운 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기술이 10년, 20년을 앞서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되게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다 출중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회사가 뭐 어떤 뭘 개발해야 되거나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 때,
CEO가 직접 해결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 CEO가 실무적으로 다 해결해버리면 문제 해결은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팀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팀이 성장하지 못하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를 주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들을 키울 때 뭐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다. 그럼 받아쓰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뭐 40점 받고 50점 받고 막 그럴 텐데 그게 답답하다고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자녀 펜을 빼서 대신 써주면은 그 친구는 앞으로 문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해보고 스스로 하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개발자 출신 CEO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좀 화면에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실 때 이건 뭐냐면은 스티븐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쫓겨나가지고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다닐 때 그때 이제 스탠포드에 이제 가서 강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애플에서 배운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잡스가 무려 한 30초 동안 한참 고민하더니 내놓은 대답이 이거였는데 이 내용인 즉슨 그러니까 직원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달려가서 이렇게 해결해주고 싶은 거를 그런 욕구가 있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직원이 뭔가 망쳐보기도 하고 직접 해결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려고 되게 노력한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팀이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고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 되게 이거 유망한 기술이다. 내가 그 기술에 자신 있다. 라는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막상 회사를 만들어 보시고 막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면 기술 자체가 우월하다고 해서 사업이 마냥 잘 되지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이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게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술, 각자 가짐을 갖고 계시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준비한 목차는 이와 같고요. 우선은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게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행 연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이제 걸어오면서도 중앙도서관 통과하면서 왔었는데 그런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침에 기상해서 쭉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들어서 주무시는 그 하루 동안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인간은 약 15GB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걸로 뭐 좀 춥다 이런 느낌도 데이터가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약 76%인 그러니까 10GB는 시각 데이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도 있지만 이 화면을 보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눈으로 시각 데이터가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10GB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이미지를 200분의 1로 압축했을 때 10GB고 압축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뭐 테라바이트급이 되겠죠. 근데 막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가 매일매일 10GB의 시각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당연히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쓸만한 거, 그런 아주 극소수의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단계 기억으로 가져가는 거고 또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단계 기억으로 넘어가서 소위 기억을 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 친구 같이 여행을 가도 기억하고 있는 장면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한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고 왜곡돼요. 우리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생리학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걸 설명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인간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면 한 10개의
쓸만하고 유용한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어요. 100개 데이터 중 10개가 인포메이션이고 나머지 90개는 그럼 뭐냐? 데이터는 맞는데 인포메이션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별된 인포메이션을 잘 저장한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인간의 논리로 잘 분석해서 뭐 이런저런 쓸만한 결론을 내오는 일을 해왔고, 이런 일을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IT라는 말을 썼던 바로 그거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잘 수집해서 잘 저장한 다음에 잘 분석하는 일을 잘 해보자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 즉 이게 정부화 혁명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 있냐면은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어디서 오냐면은 뭐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웹 크롤링 같은 걸 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도 있고, 문서에서 크롤링이라는 걸 해서 가져온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 데이터를 지금은 굳이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선별하지 않아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결과를 내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알파고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전체 데이터가 사실상 빅데이터예요. 이 전체 데이터. 걸러지지 않은 전체 데이터가 빅데이터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잘 저장한 다음에 분석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통칭해서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밑에하고 위에는 차이가 뭐냐? 밑에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선별하고 인간의 판단력으로 인포메이션을 분석한 거예요. 밑에는. 근데 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력은 잠깐 내려놓고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중요한 패턴이나 메시지를 찾는 걸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위와 같은 접근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전체 데이터, 즉 올 데이터가 사실 빅데이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사다리 양쪽 날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있어가지고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예요. 왜냐면은 사실 인공지능이 절대로 최신 기술이 아니죠. 이건 세상에 나온 지 한 80년이나 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는 뭐 말만 요란했지 제대로 된 결과를 못 내다가 대략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드디어 밥값을 슬슬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생태계가 이제 겨우 생긴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인공지능은 상어와 같고요. 빅데이터는 물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빅데이터 생태계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따만한 크게 상어를 사하라 사막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힘을 못 썼죠. 근데 지금은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 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이 뭐 제주도 부리고 뭐 결과도 내고 하는데, 이 한강 크기의 빅데이터가 태평양만큼 앞으로 커지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끌어와서 결과를 내는 입장이고, 빅데이터는 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빅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란 말을 해서니 그러니까 되게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철학, 통계학, 뭐 인지과학부터 해서 대략 13개 학문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인공지능이어서, 인공지능을 잘한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 그 많은 분야를 다 알고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근데 인공지능의 양대축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하나가 머신러닝이고 나머지 하나가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최근에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고 같은 게 머신러닝이고, 엄밀하게 딥러닝이지만, 전문가의 시스템은 그 IBM의 왓슨 같은 거죠. 그러면 머신러닝하고 전문가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선 전문가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에 가서 5형식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식으로 문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빨리 수준에 올라가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안 올라가죠. 계속 그 수준이죠.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반면에 머신러닝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엄마 아빠 하는 말 계속 따라하고 막 뽀로로에서 나오는 말도 막 따라하고 보면 막 처음에 얘가 지금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건가 아랍어를 하는 건가 긴가민가 하는데 한 5살 되면 한국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논리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이 딱 심어요. 그러면
되게 빨리 성능이 나오는데 그 성능에서 답보가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되게 엉성한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똑똑해지는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양대축인데 머신러닝은 다시 한 100가지나 되는 기법이 있어요. 뭐 랜덤 포레스트, 뭐 소프트 벡터 머신, 베이지 블루 모형 뭐 이러한 100가지나 되는 게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딥러닝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들어보면 이게 너무 혼재돼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의 한계인데 인공지능 전체의 한계인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도 많고 머신러닝이 아닌 전문가의 시스템의 장점인데 그게 마치 뭐 딥러닝의 장점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가 이 한 장의 페이지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말이 빠릅니다. 빨리 끝내요. 우리가 요리 재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칼과 버너 같은 걸 이용해서 요리를 하면 요리 결과가 짜잔하고 나오죠. 근데 이 똑같은 요리 재료와 똑같은 조리 도구를 가지고도 제가 하면은 먹기 싫은 음식이 나오고 백종원 씨가 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요리 재료 같은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이제 뭐 인터넷에서 가져오던 센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요리 재료를 바로 요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씻기도 하고 막 썰기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빅데이터를 전처리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이렇게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 요리 도구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나 파이토치 이런 거는 사실 다 오픈소스예요. 대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만 쓸 수 있는 조리 도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AI 툴들은 여러분들이나 저희 같은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이 해본 인공지능 팀이나 회사는 쓸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아마추어들은 되게 어설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추천하거나 뭔가를 예측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때문에 되게 좀 오해를 많이 사는 게 사실 한 30년 전에는 인공지능을 주도하던 기술이 전문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문가 시스템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흉내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금의 인공지능을 견인하고 있는 건 머신러닝이고 사실 머신러닝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인간의 감성적인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제가 직원을 데리고 스타벅스를 갑니다. 아무거나 제가 시킬 수는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제 직원한테 너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물어봤는데 제 직원이 저는 카페인을 하루 3잔까지 마시는데 오늘 2잔을 마셨고 당신이 오늘 저녁에 야근을 시킬 게 명백하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직원한테 너 뭐 마시려고 그랬더니 녹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하니까 왜 녹차냐 물어보면 그 친구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녹차가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는 감성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감성적인 판단이라는 게 절대로 찍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뭘 한 거냐면은 이 친구가 커피 전문점에 그동안 수천 번을 와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녹차를 마실 때 좋았던 적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기억 내에서 확률적으로 최선을 찾아내는 게 감성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해보면 여자 말을 들으면 보통 좋습니다.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남편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집 전세자금 대출을 다 빼가지고 바이오 회사 주식에 몰빵을 하면 돈을 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말려요. 그러면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해요. 아, 좋다. 당신이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내가 납득을 하겠다. 아내는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아내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다가 가산을 탕진한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본 거예요. 감성적 판단, 확률적으로. 남편은 이성적으로 막 차트도 그리고 열심히 잘 설명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감성적 판단을 하는 여성분들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머신러닝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그런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최선을 뽑아내는 거를 흉내내는 게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아예 대놓고 인간의 시냅스 연결구조를 흉내내면서 이걸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짓을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왜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거를 반대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 난센스인 것처럼,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을 흉내내고 있는데, 걔한테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XAI라고 해서 뭐 설명 가능한 AI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건 사실 꿈보다 해명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보통 이런 일을 겪습니다. 뭐 어디선가부터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수집하고 저장한 다음에 분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앞에 단계는 이미 춘추 전국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교통 정리가 끝났는데,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많은 창의력을 요하고 영원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보통 8, 90%에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그럴듯한 결과를 내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근데 빅데이터 시각화의 문제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걸 아무리 쳐다봐도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 생각이. 그냥 좋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를 들자면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거고, 레벨 2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빅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그 전문가가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이런 정도로 빅데이터를 쓰는 게 레벨 2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의사결정을 결국은 사람이 하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 거고, 아주 극소수의 회사들은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최종적으로 내고 인간이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 정도 돼야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건데, 레벨 1, 2와 3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레벨 1, 2에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사람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레벨 3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5페이지 정도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 해보시면 무척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공지능 회사는 어쨌든 구글이 인수했던 딥마인드인데, 이 딥마인드가 2019년까지 누적 적자가 1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죠.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순수하게 인공지능만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 이렇게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납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머신러닝, 특히 딥러닝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을 흉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의 과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아마존고도 만들 수 있고 알파고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스매드에서 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인풋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뭐 기생충처럼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아오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한 5천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5천억이 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영화를 하나 잘 찍으면 아카데미 상도 받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저희 회사한테 의뢰하는 회사들 중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한 300만 원 주고 영화 한 편 찍어달라는 식의 의뢰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속으로 그 돈이면은 돌잔치 동영상 하나 찍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기대는 헐리우드 뭐 흥행 대작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얘기를 결합하면 무슨 일이 되냐면, 인공지능이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에만 인공지능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판다면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을 쓰지 않고 우리 집 대문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어야 되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만 인공지능을 쓰니까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은 낮겠죠. 그리고 아웃풋에 비해서 인공지능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인력팀도 무척 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풋은 이렇게 큰데 아웃풋은 작으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풋은 저희처럼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한 회사들이 점점 좀 더디긴 하지만 떨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아웃풋이 올라가려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써주는 시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다음 CEO가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은지를 인공지능을 결정한다든지 CEO를 잘못 뽑으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페이지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일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 6년째 해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과 창조성을 요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잘 하지도 못하고요. 인공지능이 이런 일을 한다고 쳐도 우리가 그 결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옳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컨닝이 되게 만연해 있고 컨닝을 해도 걸리지 않고 컨닝을 하다 걸려도 뭐 되게 뭐 약한 수준의 경고를 받는 걸 끝낸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컨닝을 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례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별로 손해가 아니더라도 옳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노래들을 다 수집해서 표절이 아닌 수준에서 적당히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이런 식의 작곡은 인공지능이 인간 작곡가보다 훨씬 더 잘해요. 하지만 한 30년 전에 이 퀸의 프레드 머큐리가 만든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작곡은 절대로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그 당시에 노래들을 아무리 섞어도 이런 노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파, 야수파 같은 미술도 그 당시에 인상파 그림을 아무리 딥러닝을 해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걸 새로 만드는 이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앞으로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비싸지고 이 두 가지가 아닌 그냥 데이터만 보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치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실 때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판단과 창조성이 필요한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인간의 판단력으로 얘는 인포메이션이야. 얘는 인포메이션이 아니야. 이렇게 구별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이걸 하시는 순간 빅데이터 밸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 사례를 보시면 알파고가 만약에 그 바둑의 정석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안에서만 수를 찾았으면 이세돌이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뭐 바둑을 좀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장난하는 것 같은 시도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닌 걸로 보였던 것까지 포함해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세돌 커제를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 IT를 할 때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판단력으로 이걸 걸리는 걸 하셔야 되지만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게 또 세 번째가 흔히 벌어진 일인데 수집한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슨 AR 모델을 만들지를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AR 모델을 만들 거고 이 모델이 하려는 일이 뭔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이 AR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주기로 수집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그럴 수 있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만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전처리라는 걸 하잖아요. 피처 엔지니어링 할 텐데 나도 모르게 이 데이터 전처리의 결과를 한 다음에 AI 모델을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의 의도는 최종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의사결정, 가치가 큰 의사결정에 AI 모델을 쓰는 시도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한 4분 정도 남겨놓고 끝냈는데, 예, 뭐 의견이나 질문 이런 걸 채팅창에 주시거나 아니면 음성 마이크로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죠. 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짧죠? 아유, 말이 너무 빨랐네 지금. 저 질문해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질문 주세요. 네, 아까 그 머신러닝으로 완전히 그냥 AI에 이제 혼자 성장하게 맡기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이랑 그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서 핵심만 짚어서 알려주는 뭐 그런 교육 방식이, 그런 방식인 그 전문가 시스템 방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둘을 예. 적절히 섞어서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나요? 아, 예, 역시 질문 수준이 높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실제로 개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실험하실 때 뭐 실험군, 대조군 있듯이 우리가 통계 모델도 병행해서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통계 모델과 머신러닝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통계 모델보다 머신러닝 성능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하고 전문가 시스템 모델을 뭐 같이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지 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뭐 한 3개, 5개 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서 뭐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도태시키고 성능이 좀 나오는 3개를 앙상블 모델로 섞어가지고 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머신러닝 프로젝트하고 전문가 시스템 프로젝트는 약간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에는 보통 인공지능 회사들이 리소스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되게 큰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좀 그 머신러닝을 잘하는 개발자하고 전문가 시스템을 잘하는 개발자가 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하신 시도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좀 더 있는데요. 그런가? 예.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천천히. 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히 되죠. 예. 아까 가치 판단 문제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될 수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네, 예를 들어 네, 사람 이제 운전자를 이제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뭐 외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 증명하는 게 분명 반드시 있을 텐데 현재 요런 이렇게 가치 판단 문제 직면한 어떤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냥 아예 그냥 강제로 이제 저희의 판단을 집어넣어서 요런 경우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인공지능에 되게 큰 바틀렉이 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중요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듭니다. 뭐 도요타나 현대자동차가.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어떤 차가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 졸음운전을 했는지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앞에 딱 쓴 거예요. 근데 이걸 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예를 들어서 3가지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쭉 가서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가 튼튼하다는 가정하에 그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한 그 차의 운전자가 사망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아니다 사망사고는 내면 안 되니까 급정거를 하자. 그러면은 중앙선을 넘어온 그 차하고는 충돌하지 않지만 내 뒤에 뒤따라오던 죄 없는 그 차가 저하고 추돌 사고 나서 피해를 입겠죠. 그게 2번이고 아니다 옆으로 차선을 확 틀자. 그럼 또 반대로 옆 차선에 따라오던 차가 또 충돌하겠죠. 이게 3번이에요. 그러면은 1번을 선택하면
사망사고의 확률은 무척 높아지고요. 2번, 3번은 사망사고 확률은 낮아요. 그런데 1번은 이 피해를 입게 될 사람이 본인이 잘못한 사람이잖아요. 중앙선을 넘은 사람이니까. 근데 2번하고 3번은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1번도 좋고요. 2번도 좋고요. 3번도 좋으니까 인간 너네들이 결정한 대로 나는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세미나에 한 20분 정도, 엄청 들었죠. 50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10년 동안 토론해도 만장일치가 안 돼요. 이 50명 중에 15분은 1번으로 하자 그러고 뭐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빨리 결정하라니까. 왜 만장일치가 안 되냐면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전을 하시다가 전방에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확 꺾죠. 그럼 고양이는 안 다치지만 뒤따라오는 차가 이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찰나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블레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인공지능은 그건 절대 찰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한 50억 번은 계산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0.01초면.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가 뛰쳐나와서 트는 거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니까 뒷차한테 피해를 줘도 그냥 미안하고 말 일이지만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피하고 죄 없는 차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가 결정한 대로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장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도요다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고 테슬라는 죄 없는 사람은 안 다치게 만들고 현대자동차는 내 차에 피해 없는 방향으로 만들고 이러면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아비규환이.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문과적 상상력, 문과적인 능력이 사실은 이건 그렇잖아요. 뭐 보험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법적으로 누굴 처벌할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렇게 만드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가치 판단을 결정하고 보험 문제를 처리하고 법안을 만들고 자동차에다 가이드를 만드는 거는 힘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해져.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에 또 연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2, 3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할 거고요. 또 재밌는 강의 해주신 오늘 김명일 대표님께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